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농업재보험법 요약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주로 이 총칙에 있는 내용들 살펴봤었습니다. 그죠? 목적, 용어의 정의, 심의의 부분 봤었어요. 오늘은 재보험 사업 안에 있는 내용 이어가도록 해볼게요. 지난 시간 했던 내용들입니다. 시험 잘 나온다 그랬죠. 총칙에 관한 부분들, 그죠? 심의에, 그죠? 목적. 재보험 사업입니다. 재보험 종류에는 세 종류가 있죠. 농산물, 임산물, 가축 재보험이 있고, 또 농산물, 임산물, 가축 재보험 외에 양식, 수산물도 있죠. 그죠? 그래서 농산물, 임산물, 가축 재보험에 농산물 재보험, 임산물 재보험, 가축 재보험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자, 여기 이 세 개의 재보험은 이 관장을 누가 하냐면 농림축산부 장관이 관장을 합니다. 농장, 줄여서 농장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양식 수산물 재보험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장을 합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장이라고 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종류는 네 가지다. 총 네 가지고죠. 농작물, 임산물, 가축, 양식, 수산물입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시험이 잘 나와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각각 종류를 묻는다기보다는 이 안에 들어가는 보험 목적물이 어떤 거냐라는 걸 많이 묻죠. 자, 농작물 재보험. 이건 지난 시간에도 약간 언급이 됐었어요. 그죠? 농작물 재보험은 농작물과 농업용 시설물, 농산물 이렇게 똥쳐서 나오는 거 안 돼요. 임산물 재보험은 임산물 및 임업용 시설물이 되겠고요. 가축 재보험은 가축 및 축산시설물인데 이 축산시설물을 농업용 시설물로 바꾼다든지 가축을 축사로 바꾼다든지 축산물이라고 한다든지 다 안 되는 거예요. 자, 수산물 재보험입니다. 수산물은 양식 수산물입니다. 양식 수산물인데 자연산 수산물이라든지, 그죠? 양식 시설물인데 여기에 수산 시설물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자연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농작물, 임산물, 가축, 양식, 수산물인데 그럼 농작물이 어떤 것이 있어? 임산물이 어떤 것이 있어? 가축 종류 어떤 것이 있어? 양식, 수산물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어? 이런 거 있겠죠? 자, 다른 것들은 다 기억을 안 해도 되고 임산물만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임산물은 자, 볼게요. 어떤 게 있는지. 떫은감, 대추, 밤, 무화과, 복분자, 표고버섯, 오미자네요. 자, 떫은감 이게 이제 우리가 단감 같은 경우는 농산물로 들어가요. 근데 떫은감은 임산물로 들어간다는 거. 그냥 지금은 우리가 이제 논이나 밭을 뭐 개량해가지고 또 산을 개량해가지고 감을 많이 심지만 예전에는 저 높은 산 쪽에 있었다라고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하면서 암기를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밤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그냥 가수원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조성도 하지만 보통 밤이 산에 많았죠. 밤 대추는 산에 많더라 라고 그냥 기억을 해주시고, 복분자, 표고버섯도 나머지 버섯들은 보통 저희가 버섯 재배사에서 많이 키우지만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저 산속에 그 원목 재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표고버섯만 다르네 종류가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오미자도 복분자, 오미자 자자 들어가는 것들 같이 기억 좀 해주세요. 떫은감, 대추, 밤, 복분자, 표고버섯, 오미자 이런 거 가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재범위입니다. 그리고 보험 목적물의 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때는 보험의 효용성과 실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농장회장이 고시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심의를 거치겠죠. 자, 보험 효용성과 실시 가능성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들어봤냐면 우리가 시범사업 할 때,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아예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보험 상품을 풀기 전에 시범적으로 먼저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전국으로 풀지 않고 일정 기간 안에 제한된 지역에서만 보험 사업을 미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전국으로 실시하기 전에 뭘 검증하나? 보험의 효용성과 보험의 실시 가능성 같다. 그죠? 역시나 보험 목적물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때에도
보험의 허용성과 실시 가능성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거죠. 자, 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 얼마만큼 자주 발생해? 그죠? 그다음에 피해 정도, 이 재해가 갔을 때 피해가 얼마만큼 입어, 그죠? 그다음에 객관적인 손해평가 방법 등을 고려해서 재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대요. 이 재해 범위는. 근데 요거는 시험에 어떻게 잘 나오냐? 앞에 재해 발생 빈도, 피해 정도, 객관적인 손해평가 방법 이런 거 다 우리 눈에 귀에 익은 용어들이다, 그죠? 이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주관적인 손해평가 방법 이런 식으로 바꿔서 시험에 나왔었다는 거. 재해 발생 빈도, 피해 정도, 객관적인 손해평가 방법을 고려해가지고 재해 범위를 결정하더라. 어떻게? 대통령령으로. 대부분 대통령령이 많다, 그죠? 농림축산부령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재보험에 어떤 사람이 가입할 수 있어? 라는 거죠. 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자, 우리 보험 목적물이 농작물, 임산물, 가축, 양식, 수산물이기 때문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 역시도 농림업, 그죠? 농림업 안에 농산물, 임산물 포함됐다, 그죠? 축산업, 그 다음에 양식, 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도 가능하고 법인도 가능합니다. 개인, 법인 모두 가능하고요. 이것 역시도 구체적인 가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더라. 자, 그럼 재보험 사업자, 재보험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는 누가 될 수 있어? 라는 거죠. 지금 재보험 보험 목적물의 범위, 그죠? 그 다음에 재보험 가입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러면 재보험을 사업을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이죠. 사업자는 누가 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재보험 사업자는 수산협동, 그죠? 수산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된 수산협동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앙회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는 아니에요. 이거 7회 기출에 나왔었거든요. 사업자가 아닌 것은 농협중앙회가 답이었어요. 자, 수산협동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는 맞는데 농협은 농협중앙회가 아니죠. 농협은 별도로 손보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 NH 손해보험 주식회사가, 그죠? 보험회사죠. 그래서 NH 손해보험 주식회사, 그죠? 보험회사 NH 주식회사가 사업자라는 거, 보험회사의 세 개입니다. 농협중앙회 아니에요. 수산협동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보험회사는 NH 주식회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모집자, 이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보험은 누가 모집을 해야 가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모집할 수 있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 보험 모집할 때 누가 모집해? 설계사분들이 많이 모집하죠, 그죠? 그것처럼 이 재보험의 모집은 누가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자, 수산협동 산림조합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산림조합과 수산협동 중앙회라 했기 때문에 수산협동이 수협이죠, 그죠? 수협중앙회, 회원조합은 가능합니다. 회원조합은 가능하고, 자, 수협은 수협은행도 가능하네요. 그죠? 은행 기억해 주세요. 수협은행의 임직원은 가능하네요. 어디든 임직원 보험 모집 가능합니다. 자, 기억하세요. 산림조합 중앙회, 수협 중앙회, 그다음에 수협은행의 임직원이 되는 거예요. 공제 모집인들 있을 수 있겠죠. 공제 모집인, 그럼 어떤 사람이 공제 모집인일까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수산협동,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사업자였기 때문에 공제 모집은 누가 인정하는 자냐면 수협 산림중앙회, 산림조합의 중앙회장이 인정하는 자. 중앙회 회장이 있고, 우리가 수협이 이 중앙회가 있으면 각각의 지역의 수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각각 회원의 조합장이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더라. 자, 그러면 공제 모집인은 수협 중앙회장, 산림조합 중앙회장 또는 각 회원 조합장이 인정하는 자가 가능하겠네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변경해서 많이 나오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축산부, 농림축산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이 많이 나왔죠. 그렇죠. 이것도 공제 모집인도 농림축산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농협중앙회는 보험사업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당연히 농협중앙회 회장이 또는 농협회원조합장이 인정하는 자는 안 되는 거예요. 되겠나요?
농협은 별도로 NH 보험, 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별도로 따로 한다는 겁니다. 자, 보험업법에 따라서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이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험 설계사 또는 보험 대리점, 보험 중개사, 보험회사 임원들이 되죠. 이건 우리 상법편에서 배웠어요. 그죠? 보험 설계사는 그죠? 어떤 것을 뭐 할 수 있다. 보험 대리점은 뭐 어떤 걸 할 수 있다. 보험 중개사는 뭐까지 할 수 있다. 막 배웠었어요. 중요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험회사 임원은 가능한데 임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손해평가사 시험까지는 잘 안 나오던데 손해사등사 시험엔 이게 참 잘 나오거든요. 자, 제외되는 인원 조금 더 깊이 있게 나온다면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자, 보험회사 임원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제외되는지 볼게요. 대표이사 안 돼요. 사회이사 안 돼요. 감사위원은 보험회사 임원이라도 제외가 됩니다.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위원은 제외되더라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거 역시도 7회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7회 때 나왔고 기출을 잘 나오는 문제인데 우리가 재보험 안내 자료를 해요. 그죠? 안내 자료 및 금지 행위에 관한 보험업법을 중요하죠. 왜냐면 뭐 우리 모집하면서 뭐 어떤 거 다른 거 막 주면 안 돼요. 그죠? 내가 보험료 대신 내줄게. 또는 너 이거 하면 뭐 다른 거 어떤 행위를 뭘 줄게. 뭐 이런 거 안 되죠. 뭐 실은 우리가 뭐 보험할 때 막 설계사분들이 뭐 행주 같은 거 주긴 하는데 그런 류의 조그만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자, 금지 행위에 관한 것은 보험업법을 준용한대요. 실제로 우리가 그 보험 들 때 내가 너 첫 해 보험료 대신 내줄게 이런 거 안 되죠. 그죠? 설계사분들이 그런 거 하는 거 안 돼. 불법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수협 산림조합인 중앙회의 경우에는 보험업법을 준용하지 않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협조합, 산림조합은 조합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들한테 어떤 주는 혜택, 복지 차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보험료 일부를 대신 지원해 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료를 낼 때는 우리가 그 2차 과목에 우리 보험료는 영업보험료라고 이야기하죠. 영업보험료인데 이 영업보험료는 어떻게 나눠졌나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눠줬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부가보험료는 정부에서 100%를 지원해요. 이 순보험료는 정부에서 얼마, 지자체에서 얼마, 그리고 계약자가 얼마. 그래서 순보험료는 정부와 지자체와 계약자가 같이 내요. 그죠? 그래서 보험료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보통 지원율 있죠. 뭐 정부에서 50% 주더라, 지자체에서 30% 주더라 했으면 내 건 얼마? 내가 20% 내더라, 계약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조합원일 경우에 수협이나 산림조합원일 경우에는 수협이나 산림조합에서 우리 조합원 거 이거 내가 대신 낼게 보험료. 그래서 계약자의 보험료를 다 내주는 곳도 있다는 건 말이에요. 그죠? 그냥 복지 차원에서 조합원들한테. 그러면 이거는 특별 제공이냐 아니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협이나 산림조합 중앙회에서는 보험업법을 준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들한테 보험료 일부를 내신내줬어요. 지원해줬어요. 그거는 특별한 이익이다 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게 특별이익 제공으로 본다 이렇게 바꿔서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7회 때 나왔었고 여기도 7회 때 나왔어요. 시험 잘 나온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사고 예방 의무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가입자는 재해로 인해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 당연히 노력해야 되죠. 그죠? 노력해야 돼요. 자, 보험가입자가 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사고가 그 해에 한 번도 가입을 했는데 안 났어. 보험금을 안 타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재보험 사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줄 수 있대요. 전부는 아니에요. 내가 보험료를 타려고 보험금을 타려고 보험을 가입했는데 사고가 안 났다고 보험료 전부 돌려주는 회사는 없죠. 하지만 사고 예방을 위해서 너 노력했으니 일부는 돌려줄게. 이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부는 아니에요. 바꿔서 나온다면 전부를 돌려줄 수 있다라고 나오죠. 근데 일부를 되돌려줄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아직까지 뭐 사고 안 났다고 해서 계약자들한테 보험료를 돌려주는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조항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재보험 사업의 약정입니다. 약정을 체결하는 자는
약정 체결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야 된대요. 그러면 약정을 체결할 때 약정 서류에 첨부하는 서류다. 그죠? 자, 누구한테 제출하느냐? 당연히 농장 회장한테 제출해야 되겠죠. 그죠? 재보험 사업을 관장하는 사람이 장관들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 서류에는 어떤 게 있을까? 이거는 손해평가사도 중요할 거예요. 손해사도 시험 칠 때는 정말 이거 빠지지 않고 시험에 나오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사업방법서가 있어야 된대요. 사업방법서. 그 다음에 보험약관. 그 다음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여기까지가 1번, 2번, 3번이 되고요. 그 밖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그 밖에 필요한 서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관이에요. 그래서 이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정관이라고 바뀌어서 좀 깊이 있게 나온다면, 손해상사 시험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좀 깊이 있게 나온다면 그 밖에 필요한 서류라고 하지 않고 정관이라고 지문에 넣어놔요. 정관은 맞는 거예요. 자, 네 가지입니다. 그죠?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꼭 필요하더라. 그 밖에 필요한 서류까지. 그래서 약간 약정 체결할 때 이때 첨부하는 서류가 4가지더라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우리가 약정을 체결하려고 하면 약정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들이 있겠죠. 그죠? 그 포함되는 사항들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약정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거야? 약정 기간이 있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정 기간이 있겠구나. 자, 그러면 재보험 사업자의 약정을 체결한 재보험의 약정을 체결한 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이 있겠죠. 그죠? 체결한 자라는 건 뭐예요? 보험 가입자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재보험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가입자에 대한 재정 지원 아니에요. 재보험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이고요. 약정의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 근데 요거 취소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바꿔서 나와요. 진짜 이거 변경, 취소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면 정말 헷갈려요. 진짜 시험을 칠 때는. 근데 해지 이제 취소 아니라는 거. 그다음 그 밖에 재보험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 자, 약정 체결할 때 꼭 첨부해야 되는 서류, 그다음에 약정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 사항들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색상이 진짜 알록달록 파랗고 빨갛고 한다는 얘기는 그 밖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고 시험에 출제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험료율 산정해야 되겠죠. 우리가 보험료를 보험 가입 금액이 결정되고 나면 우리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고가 나면 피해율 조사해서 보험금을 주고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 보험료를 납부할 때도 보험료가 보험 가입 금액에 얼마만큼 해서 보험료를 낼 거야 하는 보험료율이 있어요. 그죠? 그 보험료율 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험료율 산정은 해당 장관이에요. 농장 회장이죠. 그죠? 재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로 재보험의 보험료율을 어떻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 자료를 가지고 기초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보험료율 산정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 자료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지자체 단체장들한테 여기 자료 좀 주세요 요청한다고 하죠. 요청을 하면 그 지자체장들은 그것을 특별히 거부할 이유가 없는 이상은 그게 응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 자료를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산정하느냐? 이 보험료를 보험 목적물별로 보상 방식별로 산정하더라. 보험 목적물이란 건 뭐예요? 사과야, 배야, 단감이야, 떫은 감이야. 뭐 이런 거죠. 그죠? 보험 목적물로 보상 방식별로 수확이 감소됐을 때 보상해 주더라, 수입이 감소됐을 때 보상해 주더라, 이런 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험 목적물별로 보상 방식별로 산정하더라. 이거 이렇게 가로 넣기 해서 잘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자, 보험료율은 어떤 령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네요. 보험료율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어떻게 나누냐? 이것을 행정구역 단위로 나누고 권역 단위로 나누더라. 이 행정구역 단위와 권역 단위로 나누더라. 요거 자체를 가로 넣기 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이 행정구역 단위 안에 어떤 게 있지? 권역 단위는 어떤 거지? 이렇게 시험이 잘 나와요. 자, 보험료율을 나누는 단위는 행정구역 단위고 권역 단위더라. 행정구역 단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특별시, 부산특별시, 그죠? 서울특별시,
이렇게 되나요? 부산은 광역시인가요?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군, 자치구 요렇게 나눠요. 권역 단위 우리가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이렇게 나누는 거 있죠? 그게 권역 단위예요. 그죠? 자, 행정구역 단위가 이거 개정됐어요. 예전에는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자치구까지만 있었어요. 읍, 면, 동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체적인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읍면동이 나오면 답 틀린 거예요. 무조건 그게 맞아요? 이렇게 했는데 행정구역 단위가 개편됐다는 거, 개정됐다는 거. 자, 어떻게 개정됐느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개정된 거예요. 자, 보험료율을 산칙하는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여기는 지금 시군 자치구까지만 된다라고 돼 있죠. 근데 자치구가 아닌 구, 그다음에 읍, 면, 동 단위로도 이제 보험료율 산철이 가능하더라. 더더 구체적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세분화되어서 그죠? 그래서 읍, 면, 동 자치구가 아닌 구도 들어간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개정이 21년도 11월 30일 날 됐어. 가장 최근에 개정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시험에 잘 나오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보험료율 구분하는 단위는 행정구역 단위와 권역 단위더라. 이 행정구역 단위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만 포함되는 거 아니고 자치구가 아닌 구, 그 다음에 읍, 면, 동 단위도 모두 포함되더라.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죠? 이거 구분하더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권역 단위는 뭐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뭐 이런 거라 했죠. 그죠? 자, 이거는 이제 권역 단위는 그렇게 뭐 잘 묻지 않는데 행정구역 단위가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우리가 손해평가 그러면 자, 재보험 사업이란 건 재해가 일어났을 때 손해를 평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재보험에 드는 거예요. 그죠?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그럼 이 손해평가는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손해평가는 손해평가사. 우리가 그 손해평가사 되려고 시험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인은 누가 위촉을 하냐면 재보험 사업자가 위촉을 해요. 재보험 사업자가. 그 다음에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할 수 있대요. 이것 역시도 7회 시험에 나왔어요. 어떻게? 7회 시험에서 농업재보험법이 어떻게 어려웠냐면 아주 귀에 익숙하고 눈에 많이 본 단어인데 앞에 부분을 살짝 바꿨어요. 어떻게?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평가인. 물론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인, 손해사정사 다 가능하죠. 한데 보험업법에 따라서 뽑은 거는 손해사정사란 말이에요. 그죠? 손해사정사도 보험업법에 따라서 손해사정사 시험 쳐가지고 합격한 사람들이에요. 보험업법에 따른 건 손해사정사인데 손해평가인은 재보험사업자가 위촉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평가인 이렇게 하면 틀린 거야. 그래서 그렇게 단어를 살짝 바꿔서 7회 시험에 나왔었다는 거. 자, 재보험 손해평가할 수 있는 사람, 손해평가사, 재보험 사업자가 선정하는 위촉하는 손해평가인. 보험업법에 따라서 손해사정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될 수가 있고 손해평가 보조인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야. 나중에 우리가 손해평가 이제 하는 손해평가 요령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배웠지만 이 분을 포함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 손해평가 요령 배울 거예요. 이 분을 포함해서 보통 조사를 갈 때는 이 세 사람을 포함한 1인에서 5인 이내까지만 가능해요. 5인 이내까지. 무조건 요 세 사람 중에 한 명은 포함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손해사정사 1명, 손해평가 보조인 2명 이거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만일에 손해평가 보조인만 1명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앞에 여기 말씀드렸던 세 사람이 포함되면 손해평가 보조인 플러스 이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해서 교차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교차 손해평가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어떻게 바꾸는지 아시겠죠? 교차 손해평가라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경남 지역에 있다고 있어요. 저는 창원이니까 그죠? 경남 지역에 있어요. 경남 지역에 있는데 계속 이 경남 지역에서 함안군이라고 있어요. 제 고향이 함안군이라고 했죠. 함안군에서 손해평가를 하는데 손해평가인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만 계속해서 손해평가를 하면 이 지역 사람들 다 알게 되겠죠.
알게 되고 친밀도가 더 높아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고를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평가를 한 번씩 섞어요. 우리 그 뭐 농협이나 이런데 뭐 공무원들도 이 한 번씩 바꾸죠. 그죠? 지점을 바꿔서 이제 근무하게 하는 것처럼 이 손해평가도 교차에서 손해평가하게 한 번씩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차 손해평가를 하게 되면 손해평가사들을 한 곳에만 주지 않거든요. 처음에 업무를 줄 때, 그죠? 업무를 줄 때, 농구에서 업무를 줄 때, 그 손해사정법인이나 이제 회피에도 업무를 줄 때 한 그 처음에 조사 갔던 이 지역만 계속해서 그 회피나 그 사정법인에 그 똑같은 지역을 주지 않아요. 2년에 한 번 또는 3년에 한 번씩 지역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교차 손해평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 교차 손해평가를 했을 때 저 뒤에 이제 손해평가 요령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때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가 평가를 하러 가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손해평가인이겠죠. 그래서 보통 손해평가인을 붙여줘요. 그래서 보통 교차 손해평가를 할 때는 손해평가인을 한 명씩 이제 같이 해서 손해평가를 할 수 있다, 붙인다라고 이제 손해평가 요령 보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손해평가사가 뭐 한 명 있다, 그럼 손해평가인이 있다, 또는 손해평가사가 2명 있다, 손해평가인이 1명 있다. 왜? 손해평가는 그 지역을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 손해평가를 갔을 때 그 지역에서 전혀 몰라서 어디 뭐 농지 하나, 과수 하나 찾아갈 때도 전부 맵을 켜고 가야 돼요. 앱을 켜야 돼요. 그죠? 뭐 카카오 앱을 켠다든지 티맵을 켠다든지 켜고 가야 되지만 손해평가인이 한 명 붙으면 그 손해평가인은 그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앱을 하지 않아도 이리로 가면 된다, 이리로 가면 돼, 이리로 가면 지름길이고 이렇게 가면 돌아가는 길이다 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손해평가가 훨씬 더 수월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손해평가인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손해평가 이제 요령에 나오는 얘기예요. 좀 더 자세하게 손해평가 요령이라는 것은 손해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해평가인을 붙이지만 만일 그러니까 거대재해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거대재해가 일어났다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엄청나게 손해조사를 할 일이 많겠죠. 건수가 많겠죠. 그럴 때는 굳이 손해평가인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시험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거대재해가 일어났을 때도 꼭 그 교차 손해평가 할 때 지역의 손해평가인을 그죠? 같이 손해평가 조사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문제 지문 꼼꼼하게 하나하나를 잘 읽어봐야 되는 게 농업재보험법이 되는 거예요. 교체 손해평가 가능하더라. 그 다음에 손해평가인의 위촉 자격 조건, 교육에 관한 부분, 뭐 기술 정보 교환 지원, 실무 교육에 관한 거는 모두 어떤 걸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부분 정하는 건 대통령이 맞네요. 그래서 그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농장회장은 이 전체 관리하는 사람은 농장회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관장하는 사람에서 농장회장은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해야 된다고 했죠. 손해평가 요령은 제가 어떤 거라고 했어요? 손해평가에 대한 손해평가를 하기 위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세부적인 방법 절차라든지 안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농장회장은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는데 그 요령을 고시하려면 누구하고 합의를 해야 되면 금융위원회하고 합의를 해야 된대요. 그죠? 이건 어떻게 바꾸면 기재부하고 합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꿨었는데 손해평가 요령은 그냥 조사의 얘기 때문에 기재부는 아무래도 또 금전적인 부분하고 좀 이제 연관이 되죠. 그래서 금융이지, 그죠? 기재부는 아니라는 거. 자, 우리가 뭐 금융위 기재부 나왔던 거 앞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위촉할 때 우리 위촉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손해평가인 이런 사람 위촉할 수 있어요. 뭐 금산기행 기억나시나요? 제가 금산기행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 심의위원회, 손해평가인이 아니죠.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이 있는데 이 위원은 요런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상급 공무원, 그 다음에 금산기행 이제 암기팁 기억을 했잖아요. 그때 금융위원회와 그죠? 산림청, 기획재정부, 행안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어디 부분에 기재부가 나오더라, 어디 부분에 금융위가 나오더라. 요거 몇 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금융위도 몇 개 안 나오고 기재부도 몇 개 안 나와요. 그죠? 대부분 다 농장, 회장, 대통령령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재부가 어디에 나오고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는 어디에 나왔었는지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였어요. 손해평가인 아니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손해평가인도 정기교육을 받아요. 이 정기교육에 필요한 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죠? 대통령령이지 농장회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자주 나와요. 농장회장은 뭐 이거 꼭 해야 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봐주시라는 거. 손해평가인도 정기교육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도 실무교육도 받고요. 그죠? 실무교육도 받고 정기교육도 받아요. 자, 실무교육은 누가 실시를 하냐면 재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인을 위촉하거든요. 손해평가인을 위촉하기 때문에 실무교육은 재보험 사업자가 시켜요. 그죠? 위촉한 손해평가인한테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위촉한 손해평가인한테 재보험 사업자가 실무교육을 시켜요. 그죠? 하지만 정기교육은 어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장관들이 이 교육을 실시합니다. 연 4회 4시간 이상입니다. 이걸 어떻게 바꾸냐? 분기별로 2회. 그죠? 연 2회. 뭐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틀린 거예요. 자, 실무교육도 받고 손해평가인도 정기교육을 받더라. 정기교육은 1년에 4시간 이상이더라. 실무교육은 재보험 사업자가 하는 거, 정기교육은 장관이 실시하는 거더라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나중에 이거는 어떤 거하고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하냐면 손해평가인은 실무교육과 정기교육을 받잖아요. 실무교육 한 번, 정기교육 연에 한 번 4시간 이상. 손해평가사도 받는단 말이야. 손해평가사는 실무교육을 받아요. 저희도 자격증을 따면 실무교육을 받고 손해평가사는 연이 아니라 처음에 실무교육 받고 나면 3년에 한 번 보수교육을 받아요.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또 차이점은 나중에 뒤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손해평가인 같은 경우는 재보험사업자가 위촉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어떤 시험을 쳐서 손해평가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손해평가인은 꼭 실무교육을 이수해야만 자격증을 줘야 그러니까 손해평가인 그 자격증을 줘야 그죠? 손해평가 자격증을 주지만 우리 평가사들은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격증을 먼저 주고 실무교육을 이수해요. 근데 뭐 손해평가인도 자격증 먼저 발급하고 실무교육 이수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손해평가사 무조건 실무교육 이수 후 자격증 준다. 이러면 틀린 거야. 그죠? 손해평가인은 실무교육 받고 자격증 발급받을 수 있더라. 손해평가사는 시험 쳐서 합격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격증 발급하고 실무교육 받더라. 반대예요. 뭐 어떤 교육 받느냐? 손해평가인은 실무교육과 그죠? 연 1회 정기교육이지만 손해평가사는 실무교육과 3년에 한 번 보수교육 받더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실무교육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보험에 관한 기초 지식이 있겠죠. 가장 기본적으로 보험 약관, 손해평가 요령. 손해평가 요령이 손해평가를 하기 위한 세부적인 어떤 것들을 다루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무교육에서 다뤄요. 자, 그런데 볼게요. 자, 실무교육, 정기교육 비슷하네요. 다루는 거 같이 다루고 있네요. 볼게요. 농업재보험 기초지식, 종류별 약관, 손해평가 절차와 방법. 이게 손해평가 요령이 되는 거죠. 그죠? 피해 유형별 현지조사표 작성 실습이 포함되어야 한다. 피해 유형별 현지조사표 작성 실습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결국은 이제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인, 손해사등사가 뭘 하는 거예요? 재해가 났으면 현장에 나와서 현장 조사를 해요. 현장 조사를 해서 피해율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산출을 하죠. 산출을 해서 현지 조사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왜? 손해본 거. 그 현지 조사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재해에 따라서 어떤 피해 유형이라는 건 재해에 따라서 어떤 피해가 왔는지 그 유형별로 현지 조사표를 작성해야 되는데 현지 조사표 작성하는 걸 모르면 나가서 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피해 유형별로 현지 조사표 작성 실습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평가 이렇게 해요. 절차 방법 알려주겠죠. 그리고 항상 보험 종류별로 그죠? 약관이 다 있기 때문에 약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기본적으로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기초 지식, 그다음에 보험에 대한 기초 지식 다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손해평가인의 자격은 그러면 재해보험자가 손해평가인을 위촉할 수 있다고 했는데 뭐 어떤 사람이 아무나 손해평가인을 위촉시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해평가인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 라는 거는
정말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구분해서 나와요. 책자에 보면 또 농작물, 그죠? 농작물 손해평가에 그다음에 임산물, 그다음에 그죠? 가축 구분해서 나온단 말이야. 농산물, 임산물, 가축, 양식수산물 다 구분해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 곳에 묶었어요. 그죠? 거의 비슷해요. 자, 5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농업인들, 그다음에 가축에 있으면 가축을 사육한 사람들, 임산물 그쪽, 그죠? 양식수산물, 양식수산물 쪽. 그래서 그쪽에 경력이 있는 사람, 농업인 5년 이상이에요. 5년 이상. 무조건 5년이에요. 경력은. 그다음에 교육 경영 중에서 교육 경력이 있는 교원이라고 되는 것은 이제 고등교육이에요. 고등교육 경력이 있는 교원도 5년 이상이어야 해요. 그다음에 연구기관, 연구소에서 근무한 학사 학위 위장. 연구기관, 연구소는 석사 이상 대학 보통은 들어가죠. 근데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는 다 5년 이상은 근무하거나 5년 이상 경작을 해야만, 5년 이상 또는 교육을 해야만 자격이 주어져요. 자, 그 다음에 3년짜리 갑니다. 3년짜리 공무원, 그죠? 공무원. 그 다음에 농작물 공무원으로 농작물 재배나 연구, 지도, 농품사 또는 농업 통계 업무 경력자. 아무튼 관련된 그 분야의 공무원인데 이 공무원은 몇 년? 3년. 경작 경력은 5년. 그다음에 공무원은 3년. 그다음에 교육 경력이 있는 교수 아니고 조교수 이상까지 다 돼요. 조교수 이상인자. 그다음에 보험회사 임직은 가능해요. 보험회사 임직은 모집도 가능하고 평가인 자격도 가능하더라. 그죠? 또는 중앙회와 조합 임원 또는 보험공제 업무 경력자도 가능하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손해평가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손해평가 업무는 2년 이상만 하면 손해평가 업무를 2년 이상 한 경력자래요. 그런 사람은 가능하더라. 업무 2년 이상, 3년 아니에요. 2년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험 공제 업무 경력자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설계사분이, 그죠? 설계사분 여기 들어가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설계사는 아니에요. 설계사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보험 관련 학과 졸업자. 전문대 졸업 이상이면 됩니다. 보험 관련 학과 졸업자. 이거 우리 치대 시험에 나왔잖아요. 보험 관련 학과여야 돼요. 보험. 왜냐면 제일 보험이잖아요. 근데 뭐 농작물이라면 그죠? 이런 거요. 농업 전문대라든지 또는 그죠? 임산물이라든지 그러면 임산물 관련 학과, 농업 관련 학과 전문대 졸업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거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보험 관련 학과입니다. 전문대 졸업자. 이거 임산물 관련해서 바꿔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다음에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그죠?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80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이래요. 근데 이 80학점이라는 거는 보험 관련 과목이 45점 이상이어야 해요. 그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80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 보험 관련이 45점이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농산물 관리사들은 다 농산물 품질관리사, 수산물 품질관리사, 수상질병관리사 다 가능한 거예요. 만일에 이제 가축 쪽이라면 수의사가 가능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기사 이상 이거 중요해요. 산업기사 아니에요? 기사 이상. 그래서 여기서 말을 자꾸 조금씩 바꿔서 많이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조교수 이상인 거 기억해 두시고 임원, 손해평가 몇 년? 2년 이상 기억해 두시고 보험학과여야 된다. 고등교육법은 80학점 이상 거기에 보험 관련 과가 관련 과목이 45학점 이상이어야 되고 농산물 품질관리사, 수산물 품질관리사, 수상질병관리사가 다 가능하더라. 그다음 기사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 경작한거는 5년 이상, 공무원은 3년 이상.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면. 이거 안기TV 이건 별로 없더라고요. 안기TV 좀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해가지고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자주 나옵니다.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거, 우리 손해평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시험 손해평가사 시험 준비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농림축산부 장관, 농축산식품부 장관, 농장이라고 했죠. 농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해서 뭐예요? 손해평가사 제도를 운영한다. 그거 시험 치려고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 시험은 어떻게 위탁할 수 있냐면, 농장은 손해평가사 시험 실시 관리 업무를 어디에 지금 위탁했어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실제로 지금 위탁했죠.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해서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손해평가가 하는 일은 뭐야? 이거죠. 손해평가는 나가서 재해가 발생했어요. 그럼 나가서 어떤 거? 재해에 대한 피해 사실을 확인하죠. 피해 사실. 어떤 피해가 있었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를 입은 이 목적물의 보험 가액이 얼마나 되지? 이 가치가 얼마나 되지? 그죠? 그리고 가치가 얼마나 되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요 피해 입어가지고 손해가 얼마만큼 났지? 그죠? 손해액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 밖에 그다음에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들까지입니다. 손해평가사 업무는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손해평가사 되려고 이거 시험 치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것도 피해 사실 확인,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그 밖에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더라. 보험금 산출까지는 아니에요. 우리가 조사에서 현지조사표까지만 농협에 제출을 하면 또 선보에 제출을 하면 보험금 산출은 전산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손해평가사들이 보험금 산출까지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뭐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한번 입원해 보신 분들 있을까요? 그럼 손해사등사분들 오시죠. 그죠? 신체 손해사등사분들 와갖고 보험금 회비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 그 사람 역시도 보험금을 산출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죠? 얼마만큼 이제 사고가 나왔고 이 사람이 지금 뭐 진단이 얼마만큼 나왔는지 그죠? 이런 거를 평가하고 손해를 조사하러 한 사람이지 그 역시도 그분 손해사등사가 보험금을 결정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보험금 결정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손해평가사가 되려고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대. 취득해가지고 그 자격이 취소됐대요. 취소가 되면 그 취소된 거 거짓이나 부정으로 이제 해가지고 그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그 자격증이 취소됐으면 2년 안에는 2년이 지나야 되지 2년 안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더라. 이거 뭐냐면 3년 잘 나온다고. 이것도 기출 나왔어요. 2년만 지나면 된다. 보통은 진짜 3년이 많아요. 다른 자격증도. 근데 손해평가사 2년이에요. 그렇죠? 1년 아니고 3년 아니고 2년이라는 거.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실을 때. 그다음에 손해평가 자격 취소. 그러면 손해평가 따려면 그 시험에 이제 응시해야만 손해평가사 그 자격증을 따게 되는데 이 자격증을 따고 난 뒤에도 자격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들이 있겠죠. 그죠? 이런 거 시험 잘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매해 빠지지 않고 시험에 나오고 이번에도 시험 나왔죠. 7회 때. 그죠? 자, 자격 취소 조건 보겠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했대요. 뭐 자격 취소됐잖아요. 그죠? 자, 거짓 부정으로 자격을 먼저 취득한 것도 안 되고 나가고 공정하게 손해평가하라고 이 사람들 뽑아놨는데 거짓으로 손해평가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거짓으로 손해평가한 사람 안 되고요. 자, 그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손해평가하라고 내가 힘들게 자격증 따갖고 이 자격증을 대여해줬어. 그거 안 되겠죠. 그리고 자, 손해평가사의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는 것도 안 돼요. 대여해주는 것도 안 되고 알선도 안 돼. 그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업무 정지가 됐어요. 업무 정지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했대요. 그것도 안 된대요. 자, 요거는 20년도에 개정돼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20년도 전에 19년도 시험에는 이게 답이었어요. 근데 개정됐기 때문에 요거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업무 정지 중에 손해평가 업무 하는 거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좀 헷갈리는 거는 손해평가 자격 취소에는 거짓으로 손해평가하면 자격 취소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우리 손해평가 인도 배운단 말이에요. 인도 배운다. 요 사가 빠졌네요. 손해평가 사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손해평가 인도 있잖아요. 손해평가 인은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하면 취소가 아니라 위촉 해지 이런 말을 써요. 그죠? 그런 조금 차이 나는 부분들은 구분해서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취소가 되는 사유가 있고 그러면 취소는 정말 아예 없던 곳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나 이거 자격증 안 딴 걸로. 그죠? 하지만 정지 먹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떨 때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또는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을 때. 근데 그 자격 정지의 기한은 최대가 몇 년이냐면 1년이에요. 이것도 구분해서 암기해야 되는 거. 나중에 손해평가 인도 같이 배운단 말이야. 손해평가인은 자격 정지의 최대 기간이 6개월이에요. 손해평가인은 아무래도 책임이 그게 좀 적은 것 같아요. 그죠? 손해평가사보다. 손해평가사는 자격정지가 1년이라는 거. 그다음에 손해평가인은 6개월이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우리 농림축산부장관 농장은 만일에 내가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할 거야. 손해평가사의 업무를 정지시킬 거야. 이렇게 했을 때는 꼭 청문을 거쳐야 된다는 거.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잘라요 매년. 청문을 해야 돼. 너 왜 그래서 하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꼭 청문을 해야 된다는 거. 뭐 농장은 뭐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를 할 때는 굳이 청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는 업무 정지를 할 때는 굳이 청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시험에 나온다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부분은 직무 시험에 나오는 단골 문제. 왜? 손해평가사에 관한 부분이니까. 자, 다음 시험 실시하는 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자세하게는 안 다뤘어요. 왜냐면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더라고요. 매년 1년에 한 번 우리가 지금 치고 있죠. 근데 만일에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죠? 2년에 한 번 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걱정했던 부분이 그렇잖아요. 한꺼번에 많이 배출돼서 2년에 한 번이 시험으로 바뀌는 건 아닐까? 또는 상대평가로 바뀌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했었잖아요. 우선은 정해져 있어요. 매년 1회. 이거 바꿔야만 시험도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농업재보험법을 바꿔야만 매년 1회 실시하고 2년마다 실시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자격시험은 항상 90일 전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되죠. 우리도 지금 어제 공고 떴죠? 시험 일시에 대한 공고가 떴어요. 그것처럼 90일 전에는 공고를 해야 되더라 라는 거. 그 다음에 뭐 더 자세한 사항들도 있어요. 자격시험은 그죠? 뭐 1과목, 2과목, 3과목이 어떤 게 있더라. 1차 시험, 2차 시험이 어떻게 나눠지더라. 뭐 60점 이상 평균 점수를 받아야 되더라. 과락은 40점 이 기준이더라.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근데 그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시험 접수를 하려고 시험 자격증 시험 접수를 했어요. 뭐 며칠 만에 했을 때는 전체를 돌려주고 며칠까지는 얼마를 돌려주고 막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것까지 뭐 자세하게 안 나와서 우선 뺐습니다. 책들 하나 대부분 구입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따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자 시험을 치는데 1차 시험 보통 이제 일부 면제자는 1차 시험 면제자들이에요. 1차 시험 면제 받는 분들이 있어. 그럼 어떤 분들이 1차 시험 면제를 받을까라는 거죠. 한번 볼게요. 손해평가인으로 위촉이 돼서 3년 이상 손해평가 업무를 했대요. 그죠? 자, 손해평가 업무. 손해평가인도 조사할 수 있다 했잖아요. 재보험 사업자가 위촉한. 이 사람들은 3년 이상 이제 수행을 했대. 그러면 1차 시험 면제예요. 2차 시험 바로 볼 수 있고요. 손해사정사 분들도 가능하네요. 보조인은 아닙니다. 보조인은 아니고요. 손해사정사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지 않나요? 손해사정사도 손해평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왜 손해사정사들은 손해평가 시험을 치려고 1차 시험 면제받고 2차 시험 치지? 라고 생각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어떤 경우냐면 손해사정사는 종류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신체 손해사정사가 있고 재물 손해사정사 있고 자동차 손해사정사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나가서 이제 손해사정법인이나 이런 데서 만나는 사람은 대부분 다 재물 손해사정사들이에요. 실제 우리 이 시험에는 세 종류의 손해사정사들이 모두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재물 손해사정사들이 많고 역시도 이 사정사들이 이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는 이 법이 개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고 실제 손해사정사, 신체, 자동차, 신체 쪽이 특히 많고요. 그분들이 이 시험을 굉장히 많이 쳐요. 손해평가사 시험을.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손해사정사는 1차가 면제라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부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야. 손해사정 관련 업무여야 돼요. 자, 어디? 금융감독원에서 농협 손해보험에서 그다음에 손해보험회사에서 손해보험협회에서 그다음에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화재보험은 왜 그러냐면 화재보험도 재물손해보험으로 취급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 이게 민영이라는 거예요. 민영에서 운영하는 거 민영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손해사정법인 우리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따면 손해사정법인으로 가거나 뭐 한손해협 협회로 가거나 농지협으로 가거나 우리 막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하는 그 중에 하나 손해사정법인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 손해사정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를 했다는 사람 다 경력이 몇 년요? 3년 전부 3년이에요. 3년이라는 거 이거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농협선보에서 일했는데 손해사정 관련 업무 아니고 전혀 다른 파트의 금융계 쪽에서 일했어요. 대출 파트에 일했어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손해사정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한 사람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손해평가사는 자격증 발급하고 난 뒤 실무교육 받는 거. 여러분들도 자격증 지금 다 받으셨잖아요. 7회 때 학교 가신 분들, 7회 때 학교 가신 분들은 벌써 2월 달에 자격증 받았어요. 실무교육은 보통 한 4월 정도의 실무교육을 해요. 그죠? 자격증 받고 실무교육 한다는 거. 손해평가인은 다르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재보험 사업자가 위촉을 하고 손해평가인은
실무 교육을 꼭 이수한 다음에 자격증을 받는다고 보죠. 이 손해평가사 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은 농림부 장관, 농장입니다. 농장. 자, 수탁자. 대신해서 이거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죠.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죠. 농업, 정책, 보험, 금융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시험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업무방법에서 기본수도 거기서 그죠? 다 이제 공지를 하고 이랬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농금원. 농금원이 농업, 정책, 보험, 금융원이에요. 그죠? 자, 교육 주기입니다. 실무교육 받고요. 자격 취득하고 나면 바로 받아요. 보수교육은 몇 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그 다음에 자격 취소에 대한 세부 기준 이거 한번 볼게요. 이럴 때 자격 취소 되더라. 아까 이거 배웠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어요. 거짓으로 손해평가했어요. 그죠? 대여했어요. 대여 알선했어요. 업무 정지 중에 손해평가했어요. 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볼게요. 자, 개별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자격 취소. 거짓으로 했어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했어요. 거짓으로 손해평가했어요. 대여했어요. 알선했어요. 그죠? 자, 이게 순서는 실은 이게 5번인데요. 자, 위로 올려놓은 이유는 자, 거짓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했어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했어요. 이거는 무조건적인 필수적인 취소 사유예요. 무조건 취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세 가지는 임의적인 사유예요.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일반적인 기준을 볼게요. 업무 행위 횟수에 따라서 행정처분에 가중된 처분 기준은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항한한다. 자, 요거 어떤 거 알아야 되면 뒤에 부분 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지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세부 기준에 정지되는 기준도 볼게요. 우리가 정지되는 기준에는 아까 처음에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죠. 직무를 게을리했어요. 부적절한 행위가 있어요. 근데 개별로 기준으로 들어갔을 때는 좀 더 상세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좀 더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죠? 명령을 위반한 게 어떤 거야? 규정을 위반한 게 어떤 거야? 라는 거죠. 자, 먼저 볼게요. 개인정보 위반. 우리 개인정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개인정보 위반한 거. 개인정보 유출했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손해평가사가 금풍이나 우리가 조사를 가면 조사자들이 가끔 금풍이나 항해로 중의도 한대요. 절대로 받으시면 안 돼요. 왜? 이거 위반행위 이거 처분 기준에 이제 업무 정지 바로 먹는단 말이에요. 자, 제일 큰 거 개인정보 보호, 금품, 항응 제공에 응했을 경우에 업무 정지 1차 위반했을 때, 2차 위반했을 때, 3차 위반했을 때 각각 가중처분 되죠. 볼게요. 1차 6개월, 2차 1년, 3차 1년 이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과 금품 향응은 611 그죠? 시험에 매년 나옵니다. 이거도 잘 나오는 부분에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기애와 관련된 거. 우리 이런 거 있죠. 손해평가 할 때 내가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걸 우리가 이해관계자라고 하죠. 사촌 이내 친족을 이해관계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계약한 것도 안 되고 모집한 것도 안 돼요. 그죠? 나와 이해관계자가 보험 계약을 한 거 또는 내가 직접 계약한 거예요. 그죠? 또는 보험 계약 모집을 한 거. 모집을 한 거에 대해서는 손해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3, 6, 6 정지 3개월, 정지 6개월, 6개월. 자기하고 관계된 건 다 3, 6, 6이다. 그죠? 그죠? 그렇게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손해평가 요령을 준수하지 않았대요. 세부적인 내용이었죠. 손해평가 요령. 그 다음에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대요. 이때는 경고인가요? 경고. 요령 준수 안 했을 때, 그 다음에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때는 경고예요. 그 다음에 1개월, 3개월. 그래서 구분해서 이거 키워드를 잡으세요. 개인정보 금품 611 자기와 관계된 거 366 그죠? 손해평가 요령 부적절한 행위는 경고 13 암기하셔야 됩니다. 왜? 시험이 나와요. 그죠? 개별 기준 자격 취소에 관한 것과 그죠? 정지에 관한 거 꼭 기억하시고 보세요. 1년 이상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최대 기간은 1년이다. 정지할 수 있는 거. 손해평가에는 6개월이라고 했어요. 자, 평가사는 1년이더라. 그리고 이제 이 일반 기준은 어떤 거냐면 자 3년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거 합히는 거예요. 이거 1년 받았는데 그죠? 안에 또 이제 사고가 났어요. 그죠? 이거 정지 이 기간 받았는데 또 이제 같은 행위로 보세요. 가중된 처분 기준 있죠. 가중된 처분 기준 3년 안에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보세요. 자, 행정처분을 받은 날 첫 번째는 행정처분을 받은 날이에요. 자, 두 번째는 적발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1차 이거는 행정처분을 받은 날이 되겠고요. 2차부터는 적발된 날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해서 3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중처분 받는데 가중처분 우리가 똑같은 거 우리 범죄 저질러 왔는데 또 범죄하면 가중처분 받잖아요.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랬을 경우에는 그죠? 가중처분인 경우에는 높은 차수거 적용한대요. 높은 차수거. 근데 똑같은 행위였다면 높은 차수거를 적용받지만 똑같은 행위였다고 하면 높은 것을 적용받지만 다른 행위가 섞였다라고 한다면 그죠? 각각 합쳐요. 각각 합치는데 자, 같은 처분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 기준을 다루는 거예요. 가장 무거운 둘 이상 행위가 2개 이상이다 하면 가장 무거운 처분 기준을 다루는데 무거운 처분 기준 중에서도 2분의 1의 기한은 넘길 수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6개월 뭐 예를 들어서 뭐 6개월, 1년 이렇게 받으면 1년 6개월이지만 최대 몇 1년 이렇게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가 가장 무거운 처분 기준을 여러 개일 때는 무거운 처분 기준을 다루고 그죠?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만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더라. 그리고 늘린다 하더라도 1년은 넘길 수 없어. 상한이 1년이라는 거예요. 손해평가인은 6개월, 손해평가사는 1년. 그죠? 그래서 그리고 처분 기준을 2분의 1로 줄이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거? 요런 거. 요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늘리는 거 한번 보시고 요거는 가로넣기 나올 수 있어요. 지문에서 뭐 1년을 넘길 수 없다 이거를 손해평가사는 6개월을 넘길 수 없다. 손해평가에는 1년을 넘길 수 없다. 이런 거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하는 거. 이거 역시도 3년간입니다. 3년간 높은 차수 따른다는 거, 무거운 처분 기준 따른다는 거 한번 세부 기준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손해평가사에 대한 업무 정지, 그다음에 자격 취소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재보험 사업자에 관한 거 계속 할 거고요. 손해평가사는 어떤 거하고 자꾸 비교해서 보냐면 지금 농업재 보험법 안에는 손해평가사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지만 나중에 손해평가 요령에 가서 뭐냐면 손해평가인에 대한 게 또 따로 있어요. 하지만 이 둘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해평가사와 손해평가인을 구분해서 암기하는 게 필요해요.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는 어떨 때, 업무 정지는 어떨 때, 업무 정지 몇 개월까지, 그죠? 어떤 해당 사항에 몇 개월차, 1차, 2차, 3차 암기하셔야 되고, 손해평가인도 자격 정지가 어떨 때 손해평가인의 자격 정지가 되는지, 자격 정지는 최대 6개월이라고 했죠. 어떨 때 자격 정지가 되어서 1차, 2차, 3차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여기 보면 헷갈리고 어려워요. 그죠? 하지만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키워드 제가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개인정보 금품 611, 자기 관련된 거 366, 손해평가 요령 부적절한 행위 경고 13. 그다음에 자격 취소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죠? 자격 취소의 개별 기준이 있었죠. 거짓으로 했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수행했다, 거짓으로 손해평가했다, 취득했다, 했다, 손해평가했다. 그죠? 명의를 대여했다 또는 알선했다. 다 되는 거예요. 자, 무조건적인 취소 이유 거짓으로나 부정으로 취득했다, 거짓으로 손해평가했다 라는 게 되고 나머지는 임의적인 사유라. 그것까지 구분해서 꼭 암기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또 재보험사 계속 강의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이고 생각보다 좀 내용이 많았죠. 암기할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암기를 해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